I'd like to talk about the future of Bitcoin.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The US dollar has lost 99.8% of its value against the S&P index over that same 100 years. That is actually a closer measure to the inflation rate. S&P 500 지수랑 달러를 비교하면 100년 동안 무려 99.8%의 가치가 사라졌어요. 이게 실제 인플레이션율에 가장 가까운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은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이자 퍼블릭 기업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량인 15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한 회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창업자인 마이클 셰일러가 프라하에서 열린 2023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영상입니다. 아무래도 자막이 있는 외국어 영상은 보기가 불편하시고 계속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편하게 구독자님들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마이클 셰일러의 느낌을 좀 살려서 한글 더빙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마이클 셰일러는 엄청난 비트맥시지만 나스닥 기업의 창업자이자 CEO 출신이고 워낙 예전부터 2012년 애플 투자를 비롯해서 인사이트 넘치는 투자적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현인이니까요. 한번 그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한글 더빙이 약간 어색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를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전쟁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런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경제 에너지의 재분배 때문에 일어나고 우린 그걸 부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모든 돈과 권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 편은 세상의 부가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질문은 어떻게 부가 매월, 매년 재분배되고 있는가? 이겁니다. 재분배에는 세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 정책입니다. 경제전쟁의 가장 강력한 주체는 정부죠.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정부는 존재하고 그들은 돈을 이곳저곳으로 이동시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돈을 이동시킨다는 게 바로 경제 에너지나 부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부가 재분배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재분배 주체는 바로 테크입니다.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의 등장, 전기, 불, 자동차, 테슬라, AI 같은 것들이 주체죠. 세 번째 주체는 노동력입니다. 이건 모두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의미하고 경쟁을 의미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당연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겠지만 정말 슬프게도 이 세 가지 재분배 주체 중에서 정부 정책이 테크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 원동력이고 테크가 여러분의 노동력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기계가 없이 일하거나 컴퓨터 없이 일하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노동의 가치는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현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떻게 작용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죠. 900조 달러 규모의 전 세계 경제 중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반면 금의 규모는 12조 달러이고 주식시장은 115조 달러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불과 50년 전만 해도 금과 주식의 시총은 거의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주식에는 많은 기술들이 내재적으로 흡수된 반면 금은 여전히 반짝이는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발전한 기술들이 금 채굴에 도움이 됐나요? 아니죠. 반도체가 금 채굴을 더 쉽게 도와주지 않고 휴대폰이 개발됐다고 금 채굴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동안 기업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은 테슬라를 갖게 됐죠. 애플도 갖게 됐죠. 구글도 갖게 됐고 아마존도 갖게 됐죠. 여러분은 인터넷을 갖게 됐고 스마트폰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테크가 부의 균형을 금에서 주식으로 이동시킨 겁니다. 물론 정부 정책도 힘의 균형을 이동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채권이 어떻습니까? 채권은 정부 정책에 의해 크게 좌우되죠. 부동산 시장 역시 정부 정책의 영향력이 엄청나죠.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자본과 부채의 비율을 통제하고 그 결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돈이 되니까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부가 정책을 통해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과정에 다양한 분야의 기술 발전이 나타나고 이 기술 발전이 또 큰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그 분야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무조건 정부 정책과 테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 전 세계의 기축통화는 달러입니다. 그리고 달러는 자산 대비 그 가치가 계속 붕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이라는 건 S&P 지수가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나 금이나 예술품 등이 될 수 있죠.
근데 만약 달러가 컨전 화폐였다면 붕괴하진 않았겠죠. 이 차트는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소비재 대비 달러의 붕괴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달러가 100년 전보다 95% 약해졌다는 건 반대로 소비재는 20배나 비싸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소비재는 제조품이죠. 캔디바, 생수, 넷플릭스, 영화 같은 거죠. 이것들은 제조 라인을 통해 생산되고 저가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우리 삶에서 가장 싸고 흔한 것들인데 그런데도 그게 20배나 올랐다는 겁니다. 제가 정부 관계자들한테 이 표를 여러 번 보여줬는데 그때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그건 인플레이션의 영향이죠. 이런 얘기나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표는 노동통계청에서 만들어진 건데 참 슬픈 사실은 그나마 이게 통계 마사지를 해서 이 정도라는 겁니다. 자, 이 표는 먼저 보여드렸던 거랑 좀 다른데요. 만약 달러를 비스킷이나 넷플릭스, 영화 같은 흔한 소비재가 아니라 땅을 파서 채굴 해야 어렵게 얻을 수 있는 금과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건전한 자산인 금과 비교하면 과거 100년 동안 달러는 95%가 아니라 99%나 붕괴했습니다. 참고로 이 현상은 금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금을 채굴하고 있고 채굴 기술도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넷플릭스 영화보다 좀 더 희귀할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좀 더 희소한 자산이랑 비교해볼까요? S&P에서 가장 잘 나가는 500개 기업을 모아놓은 S&P 500 지수랑 달러를 비교하면 100년 동안 무려 99.8%의 가치가 사라졌어요. 이게 실제 인플레이션율에 가장 가까운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법정화폐라고 말할 수 있는 달러가 겨우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법정화폐가 달러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좋은 법정화폐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마이클 셰일러는 강의 인트로에서 이 세상의 불을 움직이는 세 가지 주체를 정부의 정책과 테크, 마지막으로 노동력이라고 설명하면서 아무리 노동력을 높여도 테크한테는 안 되고 테크를 아무리 발전시킨다 하더라도 정부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훨씬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그래서 정부가 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화폐를 무한히 찍어낼 수 있는 발권력이고 이게 그동안 강력한 힘을 주었지만 반면 그동안 무분별하게 풀린 돈으로 점점 화폐 가치가 붕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미국의 달러가 S&P 500랑 비교했을 때 100년 동안 99.8%나 가치가 사라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면 도대체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통화 가치는 얼마나 하락했을지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좀 더 보시겠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만약 우리가 흔한 것들이랑 비교해서 인플레이션을 측정한다면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건전한 어떤 고정된 척도를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을 평가한다면 그때 비로소 정확한 인플레이션을 알 수 있습니다. S&P 500 지수나 마이애미 해변도 좋은 예가 되겠네요. 마이애미 해변에는 96개의 블록이 줄지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길죠? 100년 전에도 똑같은 크기였어요.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고 공장이 많아져도 이 해변을 더 만들진 못합니다. 100년의 시간 동안 달러는 해변의 가치에 비해서 99.8%나 하락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화폐가 실제로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데 나쁜 소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통화는 달러 대비해서도 폭락하고 있어요. 이 차트는 과거 20년 동안의 달러 대비 아르헨티나 페소의 가격입니다. 달러는 페소 대비 1부터 500까지 가치가 올라가고 동시에 페소는 달러 대비 99.8%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달러는 또 S&P 지수 대비해선 75% 하락했죠. 제가 더 이상 계산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 아르헨티나에서 회사를 운영한다면 미친 듯이 일해야 하는 겁니다.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면서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해도 20년간 매출을 100만 페소에서 5억 페소로 늘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심히 일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경제전쟁에서 불리한 편에 서면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페소의 덫에서 벗어나서 탈출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튀르키의 리라와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지난주 건데 달러 대비 95% 하락했었어요. 근데 현재는 97%나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이 차트는 인도 루피와 차트입니다.
루피화는 90% 가치가 떨어졌어요. 달러의 가치가 화폐 붕괴로 그동안 99.8% 떨어졌는데 루피화는 거기서 추가로 90%가 더 빠진 거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정부에게 얼마나 많은 부를 뺏기고 있는지 정확히 계산하려면 몇 번째 소수점 단위까지 가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정부가 화폐 가치를 99.9% 붕괴시켰다는 건 사실상 100년 동안 국민들의 모든 자산을 몰수해 가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한테 분배해준 꼴입니다. 이 수치들이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차트는 파키스탄 루피화고 달러 대비 82% 하락했습니다. 이건 브라질 헤화라고 65% 하락했어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부를 지키고 싶다면 무조건 법정화폐를 자산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산은 매우 희소해야 하고 수요가 많아야 되고 휴대하기 쉽고 내구성이 높고 관리가 용이한 구조여야 합니다. 어떤 자산들은 희소하고 수요도 많지만 가지고 이동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마이애미 해변의 부동산 같은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마이애미 해변에 100만 달러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매년 2만 달러의 세금을 내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마이애미 해변가에 100만 달러의 부동산이 있다면 20년간 세금을 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마 유지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돈 좀 벌었다고 촐싹대는 사람들이 있죠. S&P 지수가 연간 7에서 8% 상승하니까 우량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은 스스로 투자를 엄청 잘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화폐 공급량 그래프를 보세요. 화폐 공급량은 S&P 지수랑 같은 비율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대부분의 투자 수익은 사실 전혀 수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운이 좋아야 간신히 화폐 인플레이션만큼 따라가고 있는 꼴이에요. 그럼 이제 다른 자산군에 대해서도 얘기해 봅시다. 이 표는 JP모건에서 발표한 과거 20년간의 다양한 자산군의 수익률입니다. 맨 왼쪽이 원자재인데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원자재는 금이나 은, 천연가스 같은 것들이고 원유, 대두, 목재, 돼지고기 등도 포함됩니다. 근데 왜 원자재 수익률은 개판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 속도는 빨라지고 가격은 내려가잖아요. 인간의 독창성, 기술, 자본을 활용하니까 원자재는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물론 이 표에서 그 옆에 있는 현금도 최악이죠. 미국에서 제일 큰 은행이 만든 이 표에 보면 인플레이션이 2%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건 진짜 인플레이션이 2%란 얘기가 아니라 정부의 목표가 2%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자 인플레이션율 2%는 가짜입니다. 정부에서는 10년마다 몇 년마다 소비자 인플레이션 계산에 들어갈 항목을 계속 다시 정합니다. 건축자재, 비스켓, 넷플릭스 영화 같은 저렴한 항목들을 넣고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오른 비싼 항목들을 빼는 거예요. 그렇게 싸구려 항목들로만 다 채운 소비자 인플레이션율은 마치 싸구려 파티션으로 지어진 300평방피트의 작은 아파트 안에서 싸구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VR 기기 끼고 야, 이 세상은 참 아름답다 라고 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디지털 제품들이나 가득 찬 방 안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나 받고 디지털 컨텐츠나 보고 디지털 친구들이랑 놀면서 디지털 제트기 타고 디지털 휴양소로 디지털 여행이나 떠나는 거예요.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를 못 느낄 겁니다. 그게 바로 현재 CPI 수치가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럼 이 표에서 S&P 지수를 봅시다. 여기 투자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율을 훨씬 넘는 7.5%의 수익을 얻었으니까 스스로 천재라고 생각하겠지만 100년간의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7.5%에서 8%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실제로 저 수치가 진짜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인 2.9%나 그것보다 훨씬 적은 원자재 투자 수익률은 물론이고 S&P 지수도 실제 인플레이션율에 못 미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왼쪽에 있는 최고의 자산군은 뭡니까? 부동산 투자 신탁, 줄여서 리츠라고 얘기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부동산 회사를 갖고 있고 그 부동산 회사를 통해서 런던이나 뉴욕 한복판에 있는 희소하고 매력적인 부동산을 매수해서 거기서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면 간신히 물 위로 머리만 내놓고 겨우 숨 쉴 수 있을 정도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자산들이 전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뭘 투자했든 결국 돈을 빨리 잃었느냐 천천히 잃었느냐의 차이일 뿐 100년 동안 자신이 정말 투자를 잘했고 해당 국가의 정부가 정책적으로 실패하지 않았고 자신의 자산을 압류당하지도 않았다는 전제에서 봐도 100년 전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었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이 전제에서는 제가 자본소득세나 상속세 같이 죽을 때까지 내야 되는 세금은 아예 포함도 안 시켰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셰일러의 의견 잘 들으셨나요?
셰일러가 이 영상 내내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종이돈인 법정화폐는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그 가치를 이뤄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화폐 가치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다양한 자산을 투자해왔지만 실제 인플레이션율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이 강의에 이어지는 뒷부분에서는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비트코인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마이클 셰일러만의 논리적 접근으로 뼈 때리는 직설화법을 쏟아내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틈틈이 내용을 정리해서 구독자님들이 보고 듣고 이해하시기 쉬운 영상으로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